돈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가난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늘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집값이 영원히 오르느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이 지극히 실수요 시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 여전히 대출금리가 비싸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실수요로 이동하기도 조금 불안하고, 전세 시장은 전세에 대한 이슈들이 크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싸긴 한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투자자들은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가율이 뭐 40%인 데도 있고 50%인데 60%니까는 아직까지도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세 사기라는 이슈가 크게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이 거래하기에는 불편한 시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거래량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거래량들이 조금 더 확대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상상하면서 이번 시장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공포를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포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무서워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지금의 전세 무섭죠? 전세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무서운 거지 아파트는 역전세에 대한 대응만 잘 하면 됩니다. 역전세도 어렵죠. 근데 깡통 전세는 아파트에는 지금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담하신 분이 있었는데, 상담한 분 중에서 한 분은 세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집을 너무 잘 선택을 3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유세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이 재개발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물건, 그 다음에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좋은 입지와 진보하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보유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한 개는 재개발 물건이고 토지 형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집이 세 채가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보유세 부담이 크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직접 해드렸거든요. 종부세가 얼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공동명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공동명의가 지금 2023년도는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공제율이 옛날에 6억이었는데 9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11억이 12억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나눠 보니까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취득세가 중과 대상이 아닌데 중과 대상으로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포의 대상은요, 분명히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무서워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공포를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공포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로 공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가늠한 다음에 그 공포가 있다면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꾸준하게 고민하시면서 이번 시장을 건너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자산을 늘리는 어떤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꾸준한 참여의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방울 자체가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자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걸 또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전략을 짜서 건너가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나 상담자들 중에 보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금리 인상기들이 있었잖아요. 대출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버텨가지고 지금의 자산들이 증식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힘든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게 공포의 대상으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오르고 내가 소득이 높은데 지금 이 이자가 올라간다고 그 소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은 그 이자가 무서운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실거주자로 있으면은
이 다주택자는 역전세에 대한 역풍들을 맞아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실거주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산 시장에는 꾸준한 참여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 참여의 자세를 가지고 이 긴 터널들, 어두운 터널들을 빛이 나올 때까지 잘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내가 집을 한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5채가 이번 4월 달에 역전세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부는 팔아가지고 나머지 재산을 지키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 중에서 특히 자세 중에서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고 그 참여를 하는 도중에는 어려운 시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어려운 시기를 공포의 대상들을 잘 확인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3명의 종에게 이 달란트를 나중에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과물을 주인한테 보여주거든요. 1달란트를 쓴 사람은 질책을 되게 많이 받았고 3사람 중에서 1달란트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그냥 뭐 그랬고요. 1달란트를 5달란트로 확대시킨 사람한테 크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1달란트를 써버린 사람은 소비를 한 사람이고 1달란트를 유지한 사람은 제가 그냥 부동산으로 따지면 화폐 가치에 대응을 못하고 그대로 묻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1달란트로 잃어버렸던 돈이 되었던 간에 뭔가 시도를 한 사람은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5달란트로 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바뀌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상담을 왔는데 꽤 좋은 아파트를 반포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득도 높고 반포에 집이 있으면요, 성공한 건 맞죠. 그래도 자산의 가치들이 충분히 있는 것들을 획득을 했으니까.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상담 뒤에 서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한 명은 임원이었죠. 그 다음 오신 분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자산이 누가 더 많은 줄 아십니까? 되게 아이러닉하게도 근로자가 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IMF 이전부터 투자를 계속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것들을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대응하고 하면서 자산의 규모들을 엄청나게 크게 늘려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틀리건 맞건 간에 계속 교정을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로 커지는 게 아니고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가난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늘리냐 그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전세를 맞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힘드신 분들, 마냥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결론이 나오면은 그 결론에 수긍하고 그 결론으로 집을 팔아야 된다면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버티고 또 버텨서 그 긴 터널들을 지나가는 부분들을 잘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와 계속 움직이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 자산을 가진 건요, 두 사람이 똑같은 현금과 자산의 규모가 마주치는 시점은 있겠지만요, 분명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면요, 더 큰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현금과 자산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서 뭔가 변화가 되었길 기대하는 건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들을 좋은 방향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삶의 방향성을 조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무슨 소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변화를 하려면요. 아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방향성을 잘 정하고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삶을 조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들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들을 잘 파악해서 시장에 참여하냐 하지 않느냐로 삶의 질이 제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이제 삶을 조직하기 위해서는요, 현금이 아니라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변화의 시도에서 자산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자산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물물 교환을 하는 시기였으면은 사실은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니까는 물물 교환으로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현금으로 계속적으로 내 봉급으로 현금을 유지하거나 가져가는 건요,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삶을 조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욕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자본주의를 떠나지 않는 한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요, 시장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현금은 신용화폐로 움직인다는 거고,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자산을 늘리는 데서 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욕은 하더라도 참여는 하십시오.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영원히 오르느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시기와 위기는 있지만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 아이스크림이 10,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다니까. 이런 쭈쭈바라니까 웃긴데, 이런 그 뭐 예전에 막 1,000원짜리 했던 게 지금 1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10,000원과 앞으로의 10,000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예전에 짜장면이 600원 했던 게 지금 600원 하나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한번 확 띄웠잖아요. 짜장면 지금 8,000원 합니다. 10,000원짜리 짜장면도 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강남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보면요. 10,000원 이하짜리 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는 이게 이제 15,000원, 20,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20,000원짜리 뭐 칼국수 안에 20,000원 한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기능의 화폐 가치 기능상에서는 그 가치가 10,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미래 되면은 20,000원이 된다? 재료는 바뀌지 않는데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재료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아파트 값을 보시면은 예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2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었거든요. 평당가가 아니라 매매가요. 아파트도 78년도에 분양 당시 2천만 원, 평당 68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뭐 2002년도에 우리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이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내가 과거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도 못 샀습니다. 비싸거든요. 똑같습니다. 미래도.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현금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산으로 이 자본주의 안에 시스템 안에 우리 자산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 돈은 벌 수 있겠죠. 현재를 살 수 있겠죠. 근데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모든 사람한테 최전성기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성기는 모든 사람한테 있었고 이 전성기도 지나가는 겁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30대 피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80대 20대처럼 치열하게 일할 수 있나요? 그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노동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 시기를 대비하려고 하면요,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자신한테도 줄 수 있는 선물이 생기는 겁니다.
아, 뭐 난 돈 필요 없어. 예, 돈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작게 가지고 소소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서 행복을 더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으면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요. 자산을 불려놔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내 전성기가 끝났을 때 현금과 이제 현금 순환과 그다음에 자산의 균형들을 이루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또 분리되어서 이제 투자를 또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성기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성기는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리의 자산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생산 공장으로 굴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이 고장 날 때도 있고요. 기름이 없어서 뻑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다시 쳐주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 뭐 제가 뭐 다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이론보다는 제가 그렇게 그 구조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구조들이 일어나더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론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